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당신의 몸에서 시작해서 지갑으로 또 우리를 둘러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리스크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은 어쩌면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그 미세한 신호 속에 우리 미래의 재무 계획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냥 흩어져 있는 10개의 뉴스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젊은 세대의 건강 지표에 켜닌 빨간불이 어떻게 새로운 보험 상품의 탄생으로 이어지는지,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보험의 본질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죠. 그렇군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지금 당신의 계획이 얼마나 미래에 잘 맞춰져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걸음,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부정맥 환자가요, 4년 만에 25%나 늘어서 5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예전에는 이거 중장년층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이 통계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환자 수가 늘었다, 이걸 넘어서요. 네, 우리 사회의 위험 프로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위험 프로필이요? 네.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병이 점점 더 젊은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시대가 된 거죠. 아, 간호당 검진 중요성은 물론이고 아주 이른 나이부터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보험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심장뿐만이 아니더라고요. 5년 사이에 불임 진단을 받은 환자도 30%나 급증했어요. 맞아요. 22만 6천 명이라고 하는데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이제는 미혼 남녀들도 가입력 검사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사회 구조의 변화가 개인의 생애 계획, 그리고 금융 필요성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아, 그렇군요.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갖기 어려워지는 사회적 현상이 난임 치료라는 새로운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적 건강보험의 지원 확대 요구도 커질 거고요. 네. 민간보험 시장에서는 더 정교하게 난임 시술이나 관련 치료를 보장하는 상품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의 방식 변화가 거대한 산업의 지용도를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부정맥이나 불임 문제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걸 막아주는 방패, 그러니까 보험도 똑같이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해요. 실제로 시장을 들여다보면 보험사들이 정말 핀셋처럼 우리 삶의 특정 불안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어요. 핀셋처럼요. 과거처럼 이거 하나면 다 돼, 이런 식의 종합보험이 아니라 아주 세분화된 니즈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자녀보험 시장이에요.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 되면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아무래도 안전이죠. 맞아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곳은 외부의 물리적 위험, 그러니까 스쿨존 사고 같은 교통사고에 집중하는 상품을 내놓고요. 네. 반면 KB손해보험 같은 곳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부의 정서적, 신체적 변화까지 파고들어요. 아, 내부의 변화요? 네. 학교폭력이나 성조숙증처럼 훨씬 더 복잡하고 내밀한 문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거죠. 이건 당신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냐에 따라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흐름이 청년 세대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에서 군 복무 청년들을 위한 상해보험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치료비까지 포함시켰다는 소식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사회가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 같아서요. 네, 그건 보험이 보장해야 할 위험의 정의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왜 중앙정부나 대형 보험사가 아니라 광주광역시라는 특정 지자체가 먼저 나섰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 그러네요. 아마도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그들의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선도적인 움직임이 결국 다른 지자체나 민간 보험사에도 우리도 이젠 정신건강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PTSD를 보험으로 보장한다는 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골절처럼 엑스레이로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보험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하게 되나요?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보통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필수로 요구하고요. 아, 진단서가 필요하군요. 네. 심리 상담 기록이나 치료 이력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일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도들이 쌓이면서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사회적 기준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인정하려는 노력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험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소비자로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당 승환 계약이에요. 부당 승원 계약. 네, 쉽게 말해서 설계사가 자기 수수료 욕심 때문에 멀쩡한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불필요한 새 보험에 가입시키는 행위죠. 아,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말에 솔깃해서 바꿨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겠네요. 바로 그거죠. 최근에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인 리더스 에셋 어드바이저가 이것 때문에 과태료 6,400만 원 제재를 받았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사건이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의 문제입니다. 설계사는 전문가고 소비자는 정보가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소속 설계사 23명이 고객에게 기존 보험을 깨면 원금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새 보험으로 갈아타는 동안 보장이 안 되는 보장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소비자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믿지 말라고만 하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 뭔가요? 설계사에게 기존 보험을 해지했을 때랑 새 보험에 가입했을 때의 장단점을 서면으로, 그러니까 종이에 표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 문서로 딱 남게. 네, 내가 돌려받는 해지완급금, 앞으로 낼 보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장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하세요. 만약 그 자료를 주저하거나 설명을 피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반면에 아주 긍정적인 혁신도 눈에 띄어요. 예전엔 사망해야만 나왔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은 정말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보험사들이 직접 요양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네. 이건 생명보험의 패러다임이 사후 자산 정리에서 생전 노후 관리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아, 부족한 공적연금을 보완해서 살아있는 동안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나아가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죠. 고령화 시대에 보험이 사회의 필수 안전망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중에서 톤티형 연금이라는 게 있던데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궁금했어요. 아, 그건 일종의 생존자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생존자 게임이요? 네, 가입자 그룹이 낸 돈을 하나의 큰 주머니에 모아두고요. 먼저 사망한 사람의 몫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계속 배분되는 구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룹의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가장 많은 연금을 받게 되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너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재정적 리스크가 된 시대에 그 장수 리스크를 오히려 현금 흐름의 이점으로 바꾸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 셈입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 사망보험금을 내가 미리 쓰면 나중에 남을 가족들은 어떡하지? 하고요. 네,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보통 사망보험금의 일부만 미리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장례비나 유적생활비는 남겨두는 식의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모든 걸 다 땡겨 쓰는 구조는 아니니 그 부분은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런 변화의 중심에 AI가 빠질 수 없겠죠. AI가 보험 사기꾼을 잡고 고객 상담을 하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진단한다니 이제는 정말 핵심 동력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AI가 하는 일은 보험의 가장 오래된 숙제,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네. 과거에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기 패턴이나 질병의 징후를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ABL 생명은 사기 개연성이 높은 계약을 AI로 콕 집어내고 농협손해보험은 음성보수로 40만 건의 해피콜을 처리했어요. 와, 40만 건이요? 네. 이건 보험이 더 이상 운에 맡기는 상품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면도 있어요. 어떤 점이요? 제 건강검진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해버리면 나중에 제가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 불이익을 받거나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꼭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고 업계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빚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분석 결과가 소비자에게 낙인처럼 작용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기술을 활용하되 그 정보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개인정보를 차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런 산업의 변화들은 결국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6%를 넘어섰다는 소식은 대출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차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5대 시중은행 금리 상단이 6%대에 진입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이게 왜 보험과 상관이 있냐면 당장 매달 내야 할 이자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미래를 위한 저축, 그러니까 보험료부터 줄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게 보험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내 재무 계획이 금리라는 외부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이 특히 젊은 세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Z세대는 내 집 마련에 돈을 묶어두는 대신 그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핵심 자산에 대한 정의가 세대 간에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의 자체가요? 네. 기성세대에게 부의 상징이 부동산이었다면 Z세대에게는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진 금융 포트폴리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젊은 세대의 부정맥이나 불임 문제도 결국 이런 경제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 건강을 잃을 위험은 점점 커지는데 감당하기 힘든 집값과 이자 때문에 현재의 삶과 건강을 담보 잡히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부동산 같은 거대하고 비유동적인 자산 대신 유동성 높은 금융 포트폴리오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세대의 변화에 맞춰 연금이나 변액보험 같은 금융상품들도 더 유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생긴 거고요. 마지막으로 돈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슈퍼노인 증후군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는데 은퇴 후에도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현상을 말하더라고요. 네, 이건 길어진 노년기를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사예요. 슈퍼노인 증후군은 은퇴 후에도 과거의 사회적 역할이나 성취감에 얽매여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쉼없이 무언가를 하는 상태를 말하죠.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시다 은퇴하시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아침 동네 산에 오르셨는데 그게 정상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거죠.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예시네요. 기사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타인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과 여백을 찾는 데 있다는 거죠. 네. 이는 우리의 재무 설계 역시 단순히 돈을 얼마 모으겠다는 목표를 넘어 그 돈으로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 몸의 작은 신호에서 시작해 진화하는 보험 상품, 업계의 변화, 그리고 거시경제와 삶의 태도라는 큰 그림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적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적응이요? 네. 우리를 둘러싼 위험도, 기술도, 경제 상황도, 심지어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이토록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당신의 재무계획과 보험이라는 안전망 역시 과거의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변화에 맞춰 잘 적응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이 미래를 위한 안전망이라면 당신의 그 안전망은 어제의 세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변화들이 가리키는 내일의 세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나요? 지금 당장 당신의 계획 중 가장 낡은 부분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